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DNA 증거 딱 하나로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장면 정말 자주 나오죠? 범인을 가리키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증거.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DN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믿음일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DNA 증거,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신화와 현실, 그 사이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DNA 증거의 완벽한 이미지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요소는요. 놀랍게도 과학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숫자, 그러니까 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교묘한 논리적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아주 흔하게 일어나지만 정말 치명적인 어떤 논리적 오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왼쪽은 검사가 배심원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오른쪽은 배심원이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죠.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검사의 논리는 바로 이 질문을 순서를 교묘하게 뒤집어서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검사는 이 사람이 무고하다고 쳤을 때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을 들이밀죠. 이건 당연히 엄청나게 낮은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배심원들이 진짜 궁금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자, DNA가 일치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무고할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바로 이 질문이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 검사는 아마 이렇게 외칠 겁니다. 이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 다시 말해 무작위 일치 확률은 고작 10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 이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럼 이 사람이 무죄일 확률도 100만 분의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치명적인 착각의 시작인 거죠. 법률 통계학에서는요, 바로 이 치명적인 실수를 딱 꼬집어서 검사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오늘 내용에서 다른 건 잊어도 이 검사의 오류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거랑 땅이 젖어 있으니 비가 왔을 것이다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상하죠? 땅은 누가 물을 뿌렸거나 스프링클러 때문에 젖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만 살짝 바꿔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추상적인 통계 세계에서 벗어나 볼까요?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DNA 증거가 통계 분석 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엉망이 될 수 있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범죄 현장은 무슨 통제된 실험실이 아니잖아요. 증거는 오염될 수 있고 사람은 실수를 하고 또 증거가 여기저기 옮겨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염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사소한 부주의가 전체 수사를 뒤흔들고 심지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절망적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과학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겠어요? 바로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걸 수정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법의 학계 역시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격해 왔습니다. 자, 이제 그 반격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법의학이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는 분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기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그 다음에 STR 분석이라는 표준을 만들었고요. 2010년대에는 더 정교한 통계 기법인 가능도 비율이라는 걸 도입했죠. 그리고 바로 지금은 AI를 활용해서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능도 비율이라는 건 뭐가 다를까요? 자, 왼쪽의 확률이 피고인은 무죄다라는 하나의 가정에서 출발해서 DNA 증거가 나올 가능성을 계산하는 뭐랄까 좀 일방적인 방식이라면요. 오른쪽의 가능도는 마치 저울 같아요. 이미 나와 있는 DNA 증거를 저울 한가운데 딱 올려놓고 보는 거죠.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가설과 피고인이 무죄라는 가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이 증거를 더 잘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저울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훨씬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벤 다이어그램이 바로 현대 DNA 법의학의 현주소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생물학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물학, 통계학, 그리고 데이터 과학까지 여러 전문 분야가 하나로 합쳐진 그야말로 학제 간 연구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기술과 통계가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과학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시민으로서 또 어쩌면 미래의 배심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첫째, DNA가 강력한 만큼 한계도 명확하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앞에서 말한 그 교묘한 통계적 오류에 절대 속아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무리 압도적인 숫자가 눈앞에 제시되더라도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합리적 의심의 원칙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DNA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판단할지는 과학자, 법조인, 그리고 바로 시민인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실의 모든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겠죠?